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의 키워드는 탄도미사일과 간첩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지상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수단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국이 대함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발사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잡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함 탄도미사일은 중국 같은 나라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었는데 미국이 이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관련된 내용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메인 뉴스로는 유럽에서 일국의 군 넘버1, 즉 최고위급 장교가 적국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몰도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연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이 수년 내에 실전에 배치할 예정인 프리즘 인크리먼트 2 미사일이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물론 호주에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제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현재 추진 중인 호주 육군의 랜드 8113 페이지 2 프로그램에 자사의 프리즘 미사일을 연안방어 시스템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각 9월 19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로키드 마틴 국제사업개발 프로그램 담당 이사인 웨인 해리슨 이사는 현재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에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호주는 프리즘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현재 호주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이사는 현재 배치 중인 프리즘 인크리먼트 1은 4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는 지대지 미사일이고 개발 중인 인크리먼트 2는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시커를 갖는 사거리 1000km급 개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즘 인크리먼트 2는 기존 프리즘 미사일에 멀티모드 시커를 장착하고 종말 단계 도립 속도를 높여 적의 요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발 중인데요. 기존 대함 탄도미사일이 단일 관통 탄두를 사용하는 데 반해 이 미사일은 자탄을 사용해 적함의 센서와 통신 장비를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될 예정입니다. 미 육군은 지난 림팩 기간 중 무인기에 의해 수집된 해상 정지 표적에 대해 프리즘 인크리먼트 1 실사격 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멀티모드 시커를 장착한 이동 표적 타격 실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리즘 인크리먼트 2가 실용화되면 MLRS와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 중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대함 탄도미사일이 이제는 보편적인 지대함 미사일로 자리 잡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무기체계 개발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대함 미사일이 개발돼서 스틱스 쇼크가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지스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지스 시스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말 기막힌 방어 능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변수가 있죠.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드론이나 헬기 같은 일반적인 공중 표적과는 비행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비행체는 지표면 혹은 해수면을 따라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낮은 속도로 접근을 하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발사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재진입해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낙하를 하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나 정점 고도에 따라서 종말 도립 속도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중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동풍 21 델타라든가 동풍 26 같은 경우에는 마 10에서 마 20이 넘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이 SM-3나 SM-6를 개발해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에서 2500km, 3000km, 동풍 26 같은 경우에는 4000km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사거리를 구현을 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려면 필요한 제반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프리즘처럼 자탄을 살포하더라도 이 미사일이 표적 반경 몇백 미터 내지는 몇 킬로미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한 타격을 가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의 동풍 21이나 26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탄두 버전의 경우에는 항공모함의 갑판에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으면 유효타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함 탄도미사일이 항공모함의 갑판에 내리꽂히면 그것만으로도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겠죠. 문제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2000에서 4000km급 대함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명중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종말 단계에서 자세 제어를 통해서 이 재진입체 혹은 탄두의 낙하 코스를 변경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낙하하는 탄두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세 제어가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2차원 공간이긴 하지만 바다라는 공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 시속 60에서 70km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표적입니다. 포병 출신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탄도 비행체는 사거리에 비례해서 공사노차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포탄, 그것도 유도포탄도 그런 CP가 발생을 하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차가 더 커지겠죠. 그 오차를 보정하려면 이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성이나 장거리 정찰기가 필요한데, 장거리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라든가 전자광학 시커로 줌을 해서 표적의 위치를 확인할 텐데,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항모전단의 방공구역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위성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정찰위성, 이런 정찰위성은 저궤도를 돌죠.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기 때문에 특정 해역에 머물러 있는 이런 항공모함을 실시간 24시간 리얼타임으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항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를 아군 대함 탄도미사일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위성, 그리고 각 위성과 위성, 그리고 수시로 위치를 바꾸는 이 위성들 간의 데이터 링크,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와 연동되는 대함 탄도미사일의 중간 유도 기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에서 4000km 이상 넘어가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사거리 1000km 이내, 수백 킬로미터 정도 나가는 이런 단거리 내지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되겠죠. 일단 사거리가 1000km 이내라면은 발사 후부터 탄착까지 통상 7분에서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위치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군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00km 이내라면 연안에 있는 각종 레이더라든가 정찰기 이런 것들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탄으로도 얼마든지 항공모함이나 군함 표적과 같은 표적에 정확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 프리즘을 대함 탄도미사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KT즘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시커하고 종말 단계 유도부를 조금 바꿔서 대함 탄도미사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도 사거리가 1000km 이내인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함 탄도미사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아음속 대함미사일보다는 월등하게 빠르고, 일단 명중했을 때 그 운동에너지까지 더해져서 파괴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연안 방어수단, 북한이나 중국처럼 A2AD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에게는 핵심적인 대함 타격수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동안은 중국이나 북한, 기껏해야 이란 정도만 운영해왔던 대함 탄도미사일이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될 것이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었던 나라들도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지스함이 함대 방공을 맡았지만 지금은 각각의 전투함이 다목표 동시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일반적인 대공 표적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표적까지 요격할 수 있는 IAMD, 즉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전투함들이 일반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아마도 대구급이나 충남급 같은 전투함에도 레이더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대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소식,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작은 나라긴 하지만 일국의 군 최고 수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러시아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몰도바에서 친유럽 성향의 마이야 산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비밀 조직이 광범위하게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몰도바 군부 최고위층까지 간첩을 심었던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몰도바군 서열 1위 총참모장이 간첩이었습니다. 몰도바 검찰이 군 서열 1위 총참모장을 지낸 이고르 고르간 육군준장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그 측근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몰도바 검찰은 지난 9월 19일 고르간 전 총참모장을 반역죄로 구속 기소하고 그의 아내 인가 고르간 중령은 물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반역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련 시절 노보시비르스크 종합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임관한 고르간 준장은 수도 키시나우를 방어하는 제2기계화 보병여단 경비중대장으로 위관장교 시절부터 고속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소령 시절 미육군 지휘참모대학에 유학을 다녀왔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조지아, 이라크 등에서 나토 연락장교로 근무했으며 육군사령관과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 요직을 거쳐 2019년 총참모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를 총참모장에 임명한 이고르 도돈 당시 대통령은 친러, 반루마니아, 반유럽 성향의 인사였는데요. 고르간 준장의 반역 혐의가 포착된 것은 2020년 대선에서 마이야 산두 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친러 성향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던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마이야 산두 대통령은 도돈 대통령이 임명했던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가 그를 직위 해제하고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를 중심으로 연결된 친러 인사들을 파악하던 중 고르간 준장이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인 정보총국에 포섭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년간 내사를 진행하던 몰도바 정보국은 지난 5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그를 체포했는데요. 4개월 동안의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가 막대한 양의 기밀을 러시아 측에 빼돌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르간은 2004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무려 20여 년간 러시아를 위해 일하며 정보 유출과 체제 전복을 위한 반역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일국의 군 최고위급까지 간첩을 심은 러시아의 사례, 우리나라도 남의 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고르간 준장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총참모장을 지낸 뒤에 육군 준장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유엔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참모장에서 물러났어도 현역 준장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총참모장으로서 자기 사람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었기 때문에 군에서 이 관련된 정보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을 고스란히 챙겨서 러시아 정보총국에 제공을 했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주로 넘겼던 것은 몰도바군의 현대화 계획이라든가 몰도바 바로 옆에 친러 정부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관련된 안보 관련된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 사람이 친미, 친유럽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각종 물품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언제 공급되는지 그러한 스케줄과 기밀 자료들을 대거 탈취해서 러시아 쪽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서방 세계가 제공한 신무기들이 들어가고 있을 때 공습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이자가 넘긴 정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는 이런 최고위급 장성을 자신들의 스파이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군인들, 고위 공무원이나 고위 장성들을 포섭하는 데는 돈이나 성, 보통 미인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보시비르스크 종합군관학교를 나왔는데 군관학교 동기부터 시작해서 선후배 장교들이 굉장히 많겠죠. 러시아군에도 이러한 인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친분을 이용해서 이 고르간 준장에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 과거에는 같이 임관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던 동료였지만은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개전 초에 소련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소련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고위 장성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간첩 포섭은 과거 소련이었던 국가들에 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성 혹은 해당 국가의 정치 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주는 쪽으로 포섭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포섭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보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대만군에서 정말 많이 발견되는 사례이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 접근했을 때 속된 말로 하체가 뇌를 지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미인계를 쓰는 간첩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정보를 다 퍼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몰도바 준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군인들이 적에게 포섭되는 경우는 자신이 속한 군 조직 혹은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주로 대부분 이런 사람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포섭 방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런 적의 공작에 포섭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 제복의 무력을 통해서 스스로 권위를 부리는 그런 나라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국민들이 그 제복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제복을 우대하고 대우해주는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복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부존, 즉 존재할 수가 없다. 부패, 부강, 부존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국가 유형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에 해당하죠. 군복을 입은 사람을 대우해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군발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에 대한 처우도 그렇게 좋지 않죠. 최근에야 병사 월급이 조금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그 시스템, 과연 20대 초반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시기에 약 2년에 걸친 시간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사관, 장교들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제가 소위 때 생활했던 영내 숙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천장에서 비가 떨어져서 침대 곳곳에 바가지를 갖다 놓고 물을 맞으면서 잤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부대가 그런 숙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 하급 간부들에 대한 대우도 이 정도고 사실 우리나라 군인, 특히 장교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죠.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군까지 포함해서요. 이 장군들도 결국에는 퇴역하면 50대 초중반이 되는데 50대 초중반이면 대부분 자녀가 대학생이고 그때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우도 좋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도 좋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저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와 대우가 이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아가서는 안테나를 위로 세운다고 하죠. 정치권을 기웃거린다거나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복을 입은 사람이 저지르는 반역죄나 간첩죄는 일벌백계 굉장히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존중하고 우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 그거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이러한 간첩 사례들, 반역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정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